인천국제공항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는 고요함 그 자체였다. 바깥의 혼잡함과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 오직 선택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평온함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회장 강지훈은 두꺼운 서류 뭉치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앉아 있었다. 뉴욕에서 있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은 그의 집중력을 조금도 흐트리지 못하게 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냉철했고 감정의 동요를 허락하지 않는 강철 같은 남자였다. 그의 세계를 뒤흔든 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다. 수정처럼 맑고 천가한 소리가 라운지의 정적을 깨뜨렸다. 지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이런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소음이었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은 멈춰 섰다. 똑같이 생긴 두 명의 남자아이가 서로를 보며 장난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5살쯤 되어 보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함이 가득했다. 문제는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지우는 숨을 삼켰다. 마치 오래된 앨범 속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벌어지는 입술까지. 그것은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다. 유전자의 강력한 외침, 핏줄에 거부할 수 없는 증명과도 같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거의 구길 뻔했다. 지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았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자신과 이토록 똑같이 생길 수 있는가? 수많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 쪽으로 다가가려던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아이들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언가 말을 건네는 그녀. 지훈은 그 뒷모습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한서연.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이름이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지훈의 기억 속에 박제된 모습 그대로였다. 지적이면서도 따뜻함이 깃든 눈, 굳게 담은 입술에서 느껴지는 강인함. 그녀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렸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그가 읽을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만 가지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마치 위험한 맹수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처럼. 그 행동 하나가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가 위험한 존재란 말인가? 그녀에게,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르는 저 아이들에게. 서연은 황급히 아이들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려 라운지 출구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도망치듯이 지훈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발은 바닥에 뿌리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어져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수십억 달러의 계약도, 진성그룹의 미래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의 온 세상은 방금 스쳐 지나간 세 사람에게로 수렴되고 있었다. 과거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건축학도였던 재능 많고 빛나던 한서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편지 한 통만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별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남겼다. 그는 그녀를 증오하려 애썼고 성공을 향해 달리며 그녀를 잊었다고 스스로를 기만해왔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의 분신과도 같은 두 아이와 함께 나타났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비서, 뉴욕 출장 취소해. 지금 당장 인천공항으로 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서연이라는 여자와 두 아이를 찾아. 전화를 끊은 그는 텅 빈 라운지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서연과 아이들이 사라진 출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고동소리와 함께 하나의 질문이 그의 뇌리를 지배했다. 저 아이들은 설마 나와 그녀의 아이들인가? 그 가능성은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지난 수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의 수문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활주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며 새로운 인연과 이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공항은 그저 비즈니스를 위한 스쳐 지나가는 공간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의 시작점이 되었다.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늦어버린 진실의 서막인지 알 수 없었다. 강지훈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의 정신을 깨웠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지난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녀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저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 맞는지.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인생 2막은 그렇게 예고 없이 가장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김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강지훈을 마주했다. 언제나 흐트러짐 없던 그의 눈빛은 이제 격렬한 감정의 폭풍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짧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공항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출입국 기록, 항공편 예약 기록까지. 10분 전 이 라운지를 나간 여자와 두 아이를 찾아. 반드시. 지훈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김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고 즉시 움직였다. 진성그룹의 회장이 가진 힘과 영향력이라면 공항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지훈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공항 전체를 헤매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서연의 놀란 눈빛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 보았다. 서연이 떠나기 직전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짧은 메모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배경과 집안의 반대를 두려워해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더 필사적으로 성공에 매달렸다. 언젠가 그녀가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는 측이 어린 복수심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눈빛에서 본 것은 두려움과 슬픔이었다. 후회나 미련이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아이들을 감싸던 그 본능적인 보호 자세. 만약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라면 그녀는 왜 그 사실을 숨기고 혼자 그 모든 세월을 감당해야만 했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김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한서연 씨, 그리고 강민준, 강서준이라는 이름의 두 아들. 5분 전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또다시 놓치는 것인가? 또다시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직 늦지 않았어. 당장 항공사에 연락해서 게이트 막아. 지훈의 외침은 절박했다. 그러나 김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불가능합니다. 비행기는 이미 활주로로 이동 중입니다. 곧 이륙할 겁니다. 절망감이 지훈을 덮쳤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방금 막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행기 한 대를 바라보았다. 저 비행기 안에 그녀와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무력하게 주저앉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절대 권력자였지만 지금 그는 떠나가는 비행기 한 대를 막을 힘도 없었다. 하지만 그 절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런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놓쳤다면 다시 찾으면 된다.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진실을 밝혀내면 그만이다. 파리 지사에 연락해. 한서연의 입국 정보를 파악하고 도착 즉시 위치를 추적하도록 모든 인력을 동원해. 그리고 나를 위한 가장 빠른 파리행 비행기를 준비시켜.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단호함을 되찾았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대한 감상적인 접근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의 서막이었다. 진실을 향한, 그리고 어쩌면 그의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되찾기 위한 전쟁.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서연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 그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떠나려 하는지. 모든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는 이 퍼즐을 반드시 맞추기로 결심했다. 그 퍼즐의 중심에는 강민준, 강서준이라는 이름의 두 아이가 있었다.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아이들. 지우는 굳게 다짐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핏줄이라면 그는 결코 그들을 다시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서연과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면 그는 그 누구든 상관없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인천공항의 짧은 만남은 그의 인생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고 이제 그 파문은 파리라는 새로운 무대로 옮겨가려 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추격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이 탑승할 예정이었던 뉴욕행 비행기는 이미 창공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공항을 떠나지 못했다. 진성그룹의 비상대기실은 순식간에 그의 전쟁지휘본부로 변했다. 그의 앞에는 여러 대의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화면에는 공항의 CCTV 영상과 각종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김 비서는 지훈의 곁을 지키며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 예정 시간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6시 30분입니다. 파리 지사의 보안팀이 이미 공항에 잠복하여 대기 중입니다. 한서연 씨와 아이들이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즉시 미행을 시작할 겁니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한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 비서가 막 확보한 아이들의 탑승객 정보였다. 강민준, 강민준, 강서준, 강서조은. 아이들의 성은 강캉이었다. 그의 성과 같았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훈의 심장은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쾅거렸다. 우연일 리 없었다. 한서연,
그녀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을 붙여준 것이다. 그것은 침묵의 메시지이자 순영한 그에게 닿지 못했던 절박한 외침과도 같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기억의 강물이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7년 전, 그는 지금보다 더 젊고 열정적이었다. 그리고 그의 세상에는 오직 한 사람, 한서연만이 존재했다.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난 그녀는 눈부셨다. 평범한 옷차림 속에서도 그녀의 총명함과 예술가적 감성은 숨겨지지 않았다. 건축학도였던 그녀는 낡은 건물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아냈고 도시의 스카이라인 속에서 인간의 꿈을 일궈냈다. 그는 경영학도였지만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세상의 다른 측면을 보게 되었다. 그에게 세상은 정복해야 할 시장이고 숫자로 증명해야 할 가치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세상은 보듬어야 할 공간이고 이야기로 채워야 할 캔버스였다. 서로 너무나도 달랐기에 그들은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다. 그녀는 그의 야망 속 외로움을 보았고 그는 그녀의 강인함 속 여린 마음을 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뜨거웠고 진실했다. 그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와의 미래를 꿈꿨다. 진성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오직 한 여자의 남자로서 살고 싶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작은 옥탑방에서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미래의 집을 설계하곤 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정원과 두 사람의 서재가 있는 집. 그것은 소박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전부와도 같은 꿈이었다. 지훈 씨, 당신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요. 나는 당신의 세상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녀가 가끔 불안한 목소리로 말할 때면 그는 그녀를 꽉 안아주며 속삭였다. 내가 너의 세상으로 내려갈게.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우리의 세상이 될 수 있어. 그는 진심이었다. 그녀만 있다면 그룹의 후계자 자리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그녀는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텅 빈 그녀의 방에서 차가운 공기와 마주해야 했다.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책상 위에는 짧은 메모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미안해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를 잊어주세요. 그 짧은 문장들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실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다. 그녀의 가족조차 그녀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결국 그는 포기했다. 아니, 포기했다고 믿고 싶었다. 그는 사랑의 상처를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덮어버렸다. 더 높이, 더 멀리. 그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고 강지훈이라는 이름 앞에는 냉혈한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회장님. 김비서의 목소리가 그를 과거의 기억에서 끌어냈다. 한서연 씨의 지난 6년간의 출입국 기록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한 곳에 2년 이상 머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대부분 프리랜서 건축 디자이너 혹은 번역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김 비서가 내민 자료에는 그녀가 거쳐간 도시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지훈은 자료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이별의 상처를 피해 떠난 사람의 행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언가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는 사람의 기록이었다. 안정적인 직업도 정착할 집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나라를 전전해야 했던 그녀의 삶.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을 것이라 억측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그녀는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무엇이 그녀와 자신의 아이들을 그렇게 불안정한 삶으로 내몰았는가?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의문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이어지는 도피와도 같은 삶.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거대한 위협, 그녀가 감당할 수 없었던 어떤 위험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김비서, 한서연이 떠나기 직전 그녀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나 주변 인물들을 다시 조사해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해. 특히 우리 그룹이나 다른 경쟁사와 관련된 일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만약 누군가가 그녀를 위협하여 자신에게서 떨어뜨려 놓았다면, 그리고 그녀와 아이들을 고통 속에 살게 했다면, 그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확대했다. 해맑게 웃고 있는 민준이와 서준이, 자신의 핏줄. 그는 지난 5년 동안 아이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첫걸음말을 떼는 순간에도,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배울 기회조차도 그는 갖지 못했다. 그 모든 시간을 앗아간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증오가 들끓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빠른 전용기를 파리로 보낼 것을 지시했다. 이제 기다리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직접 가서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과 아이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수많은 가설과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난 7년간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아왔다. 한서연을 잊었다고, 사랑 따위는 자신에게 사치라고. 하지만 그녀의 등장 한 번에 그의 강철 같던 방어막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아니, 사랑보다 더 깊은 책임감과 분노와 회한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진성그룹의 회장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와 두 아이를 되찾으려는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파리의 밤 공기는 차가웠다.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그는 파리 지사장으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 목표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시내의 한 낡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팀이 주변에 잠복하여 감시 중입니다. 지훈은 주소를 건네받고 채 올랐다. 그의 심장은 이제 곧 마주할 진실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7년간의 공백,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파리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강지훈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내비게이션에 찍힌 하나의 주소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곳에 한서연과 그의 아이들이 있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마주해야 할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더욱 세차게 뛰었다. 고급스러운 파리 중심가를 벗어난 차는 평범한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 건물 앞이었다. 금방이라도 페인트가 벗겨질 듯한 외벽과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좁은 입구.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재능 있고 빛나던 한서연이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건물 주변에 잠복해 있는 파리지사 보안팀장에게 다가갔다.
팀장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3층 오른쪽 끝 집입니다.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강한히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아직 잠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삐걱거리는 낡은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에 있는 진성그룹 회장실은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김 비서는 강지훈의 지시에 따라 한서연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고 있었다. 그녀의 대학 시절 기록, 교우 관계, 아르바이트 경력까지. 그러다 그의 눈에 작은 기록 하나가 들어왔다. 서연이 사라지기 직전 약 3개월간 태양건설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인턴으로 참여했다는 기록이었다. 태양건설. 강지훈의 숙적이자 진성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태양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다. 당시 진성그룹 역시 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태양그룹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는 즉시 태양건설의 당시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무언가 거대한 음모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 있는 남자, 태양그룹의 박성진 회장은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충직한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강지훈이가 뉴욕 출장을 취소하고 파리로 갔다고 합니다. 저희 쪽 정보원에 따르면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박성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한서연.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름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과거를 떠올렸다. 7년 전 자신의 비자금과 불법 로비 내역이 담긴 결정적인 자료를 훔쳐 달아났던 애송이 인턴.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해외로 사라져버렸다.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왜 하필 강지훈이가 그 여자를 찾는 거지? 박성진은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배어 있었다. 아직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두 사람이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말에 박성진은 코웃음을 쳤다. 풋내기들의 사랑 노름인가? 하지만 시기가 좋지 않아. 지금은 그 여자가 나타나서는 곤란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지훈은 선친과는 다른 아주 성가신 종류의 인간이었다. 저돌적이고 예측 불가능했다. 만약 강지훈이 한서연을 찾고 그녀가 입을 열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지난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강지훈이보다 먼저 그 여자를 찾아내. 그리고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처리해. 박성진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간결하고 잔혹했다. 비서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가 파리에 있는 한서연과 그녀의 아이들 위로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박성진은 강지훈의 움직임을 단순한 개인적인 치적 문제로 얕보고 있었지만 그 오만함은 훗날 그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가 될 것이었다. 다시 파리의 낡은 아파트. 지우는 3층 복도 끝 낡은 나무문 앞에 서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서울에 있는 김 비서였다. 회장님,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한서연 씨가 실종 직전 태양건설의 프로젝트에 인턴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프로젝트 관련 비공식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태양건설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정황 증거들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아마 한서연 씨는 무언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를 듣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다. 서연의 갑작스러운 이별,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도피 생활, 그리고 그 배후에 있던 태양그룹의 박성진. 그녀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위험으로부터 그를,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만 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자 지훈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그녀에 대한 미안함으로 심장이 저며왔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연인과 아이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고, 동시에 그의 숙적인 박성진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기회이기도 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문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그녀와 아이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해야만 했다. 지훈은 굳게 마음을 먹고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예리한 감각이 등 뒤에서 다가오는 미세한 인기척을 감지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피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어두운 복도 저편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소리 없이 그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전문가의 그것처럼 차갑고 무감정했다. 박성진의 하수인들이었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움직인 것이다. 복도의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2 남자의 기척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음을 죽인 특수 신발을 신고 있었고, 움직임은 훈련된 포식자의 그것처럼 효율적이고 절제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수년간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서 단련된 직감으로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제거를 목적으로 한 전문가들의 접근이었다. 그의 뇌는 0.1초 만에 수천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냈다. 한 남자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는 순간 지훈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문을 등진 채 방어 자세를 취했다. 첫 번째 남자의 공격을 팔로 막아내는 동시에 그의 무게중심을 역이용하여 복도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지훈은 그가 정신을 차릴 틈을 주지 않고 팔꿈치로 그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2 번째 남자가 놀라 주춤하는 사이 지훈은 이미 그의 코앞까지 파고들었다. 상대의 주먹이 날아왔지만 지훈은 고개를 숙여 피하며 그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유도 기술을 이용해 남자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바닥에 매다 꽂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남자는 잠시 의식을 잃었다. 모든 것은 불과 10초 남짓한 시간 안에 일어났다. 지훈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지극히 실용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그때 둔탁한 소리에 놀란 듯 아파트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틈으로 나타난 것은 7년 전과 변함없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걱정과 피로를 담고 있는 한서연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복도에 쓰러져 있는 2 남자와 그 앞에 서 있는 강지훈을 보고는 하얗게 질린 채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떠오른 것은 반가움이 아닌 극심한 공포였다. 올 것이 왔다는 절망감.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 설명은 나중에 할게. 그는 쓰러진 남자들의 몸을 빠르게 수색하여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리고는 서연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신도 따라 들어와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집 안은 밖에 낡은 모습과는 달리 아늑하고 따뜻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안쪽 방에서 잠이 깬 듯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눈을 비비며 거실로 걸어 나왔다. 아이들은 낯선 남자인 지훈을 보고는 서연의 등 뒤로 숨었다. 지훈은 아이들을 보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듯한 두 존재.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7년간의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절박한 질문을 담고 있었다. 굳이 말로 묻지 않아도 되었다. 서연은 그의 눈빛을 피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며 작게 속삭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맞아, 당신 아이들이야. 그 한마디에 지우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연은 아이들을 다시 방으로 데려가 재웠다. 아이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금방 다시 잠이 들었다. 서연이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해져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지난 7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태양건설에서의 인턴 시절, 우연히 발견했던 외장 하드. 호기심에 열어본 그 안에는 박성진 회장의 검은 돈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의 액수, 차명으로 관리되는 비자금 계좌, 그리고 경쟁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된 비열한 공작들까지. 그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였다. 자료를 복사한 직후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협은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지훈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박성진의 힘은 경찰과 언론까지 미치고 있었고, 진성그룹의 후계자인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자 두 그룹 간의 전면전을 촉발시키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신을 지켜야 했고 우리 아이들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떠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다. 그녀는 지난 7년간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나라를 떠돌며 살았다. 박성진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바꾸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지도 못했다.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그녀가 겪었을 공포와 외로움이, 아이들이 감당해야 했을 불안정한 삶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동안 그녀를 오해하고 증오했던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안겨준 박성진에 대한 사리가 끌어올랐다. 그는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악마였다. 그 증거 자료는 아직 가지고 있어?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언젠가 진실을 밝히고 박성진을 무너뜨릴 유일한 무기니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목에 겨눠진 칼이기도 해요.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날 찾기 시작하면서 박성진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여,
오늘 밤 저 사람들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는 괴물이야.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라고요.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요. 다시 사라질게요. 당신까지 위험해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녀의 애원은 절박했다. 그녀는 또다시 지훈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도망은 이제 끝났어, 서연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지난 7년, 당신과 아이들이 겪은 고통을 내가 전부 갚아주겠어. 박성진, 그놈은 내 손으로 직접 지옥으로 끌어내릴 거야. 내가 약속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받은 남자의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한 아버지의 맹세였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7년간의 공포와 외로움이 그의 따뜻한 천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은 잠든 아이들의 방문을 조용히 열어보았다. 침대 위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민준이와 서준이, 자신의 두 아들. 그는 문교에 서서 한참 동안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모든 시간은 자신이 온전히 지켜줄 것이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파리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낡은 아파트 안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강지훈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든 아이들의 방문과 현관문을 번갈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지난 7년간의 공백에 대한 회한, 박성진에 대한 불타는 분노,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싸움에 대한 냉철한 계산이 교차했다. 아침이 밝아오고 아이들 방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강민준과 강서준, 두 아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거실을 두리번거렸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를 발견한 아이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떠올랐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수백 명의 이사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도 떨어본 적 없는 그였지만 두 아이의 작고 순수한 시선 앞에서는 어쩔 줄을 몰랐다. 한서연이 아이들 뒤로 다가와 부드럽게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 보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서준아, 이분은 엄마가 전에 이야기했던 너희 아빠야. 그 말에 아이들의 동그란 눈이 더욱 커졌다. 서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활달한 성격의 아이는 경계심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아빠, 진짜 우리 아빠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서연은 그동안 아이들에게 아빠가 먼 곳으로 별이 되어 떠났다고 말해왔던 것이다. 그 순수한 질문이 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반면 민준이는 말없이 지훈을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아이의 눈빛은 나이답지 않게 깊고 진지했다. 마치 지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그 분석적인 시선은 지훈 자신의 것을 꼭 닮아 있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몸집이 아이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 내가 너희 아빠란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와서.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럽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왜 이제 왔어요? 우리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의 질문에는 원망보다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오해와 무관심 때문이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조용히 지켜보던 민준이가 입을 열었다. 어젯밤에 나쁜 사람들이 왔었어요. 아빠가 물리쳐 준 거예요? 아이는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지우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 아빠가 너희랑 엄마를 지켜줄 거야. 다시는 무서운 일 겪게 하지 않을게. 약속한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의 인생을 건 맹세였다. 그날 아침, 네 사람은 처음으로 한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조심스러운 노력과 새로운 관계를 쌓아 올리려는 희망이 공존하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서툴게 아이들의 접시에 빵을 놓아주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연의 눈가에는 다시 옅은 눈물이 맺혔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지우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이 낡은 아파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와 연락하여 파리 시내에 있는 진성그룹의 최고급 보안시설을 갖춘 펜트하우스를 준비시켰다. 모든 움직임은 비공식 루트를 이용해 박성진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는 서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낡은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새로운 거처는 파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펜트하우스였다. 사방이 방탄 유리로 되어 있고 24시간 보안팀이 건물을 감시하는 완벽한 요새였다. 아이들은 넓은 집에 신기해하며 뛰어다녔지만 지우는 거실 한편을 즉시 그의 전쟁 지휘본부로 바꾸었다. 그는 서울의 핵심 참모들과 화상회의를 연결하고 박성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지 않았다. 서연이 가진 증거 자료를 언론에 터뜨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박성진은 뱀처럼 교활한 인간이라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거나 꼬리 자르기를 통해 위기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컸다. 지우는 박성진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만들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정교한 체스 게임과도 같았다. 첫 번째 단계는 경제적 고립이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모든 금융 역량을 동원하여 태양그룹의 주가를 흔들고 주요 계열사들의 자금줄을 압박하기로 했다. 태양그룹의 약한 고리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내부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다. 그는 재무팀에게 태양그룹과 관련된 모든 파생 상품을 공매도하라고 지시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보전이었다. 서연이 가진 자료는 일종의 로제타석이었다. 지우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박성진의 비자금 네트워크와 정관계 로비라인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고의 해커들과 정보 분석가들로 구성된 비밀팀을 꾸렸다. 그들의 임무는 박성진의 제국을 지탱하는 모든 기둥들의 정보를 빼내오는 것이었다. 마지막 단계는 법적 심판이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고 박성진이 사면 촉에 몰렸을 때 그의 모든 비리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 단숨에 끝장내는 것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은 박성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물밑에서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지우는 스크린에 떠있는 박성진의 기업 집의 구조도를 노려보았다.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 속에서 그는 급소를 찾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의 지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지우는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이건 내 가족을 되찾는 일이야. 무리라는 건 없어. 그의 약속은 이제 거대하고 치밀한 복수의 계획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방역은 소리 없이, 하지만 거대한 해일처럼 시작되었다. 파리의 안전가옥에 마련된 지휘본부의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증권거래소의 시세판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지훈은 차가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서울의 핵심 팀과 연결된 보안 회선을 통해 강렬한 명령을 내렸다. 작전명 키메라,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 한마디와 함께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첫 번째 목표는 태양그룹의 심장이 아닌 가장 취약한 동맥인 태양건설이었다. 지훈의 지시에 따라 진성그룹의 자금 운용팀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유령 회사를 통해 태양건설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를 시작했다. 이는 태양건설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고도로 계산된 금융 공격이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이 한순간에 시장에 투입되며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동시에 지훈의 정보팀은 유럽과 미국의 유력 경제지에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태양건설이 중동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루머를 퍼뜨렸다.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힘들었다. 핵심 부품의 내구성 문제, 현지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 가능성 등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내용들이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개장과 동시에 태양건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공매도 물량과 악성 루머가 시너지를 일으키며 패닉셀링을 유발했다. 단 1시간 만에 시가총액의 15%가 증발했다. 서울 여의도의 증권가는 원인 모를 폭락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언론은 앞다투어 태양건설의 위기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 모든 혼란을 파리에서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 태양그룹의 박성진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원인이 무엇인가? 고작 근거인 없는 루머 따위에 주가가 이렇게까지 흔들린단 말인가?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노성을 질렀다. 그의 눈에 이것은 그저 시장의 과민 반응이자 감히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내려는 하찮은 세력의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강지훈을 떠올렸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강지훈 그 애송이는 지금 파리에서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있을 거다. 이런 대담한 짓을 벌일 배짱이 있는 놈이 아니야. 그의 오랜 경험과 오만함이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이 공격이 자신의 비자금을 노리는 또 다른 정치 세력의 경고일 것이라 짐작했다. 박성진은 즉시 방역에 나섰다. 당장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를 방어해. 그리고 언론을 통제해서 루머를 잠재워. 우리와 연결된 방송국과 신문사에 압력을 넣어. 진성그룹의 세무조사 관련 루머라도 만들어서 시선을 돌리란 말이다. 그의 대응은 신속했지만 그것은 지훈이 미리 예측하고 파놓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다. 박성진이 주가 방어를 위해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고 있을 때 지훈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진짜 목표는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었다. 박성진의 유동자산을 소모시키고 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뒤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 하나를 부러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화면을 통해 박성진이 허둥지둥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때 등 뒤에서 작은 손길이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돌아보니 서준이가 동그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빠, 나랑 로봇 조립해요. 아이의 손에는 복잡한 로봇 장난감 상자가 들려 있었다. 수천억이 오가는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아들의 작은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는 서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서툰 솜씨로 로봇의 부품들을 조립하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민준이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서연이 그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풍경. 지우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 소중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의 모든 것을 건 싸움이었다. 그는 로봇의 팔을 조립하며 동시에 박성진의 팔다리를 뜯어낼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완성하고 있었다. 며칠 후 시장이 태양건설의 주가 문제로 시끄러운 사이 지훈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의 공격은 훨씬 더 은밀하고 치명적이었다. 진성그룹의 스위스 지사는 독일의 한 작은 특수강 부품 업체를 조용히 인수했다. 이 회사는 규모는 작았지만 태양그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차세대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였다. 인수는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법적인 절차가 완료된 직후 지훈은 이 독일 회사를 통해 태양그룹의 부품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내부 생산 라인 조정 및 기술 점검이었다. 태양그룹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당장 대체할 업체를 찾을 수도 없었고 이로 인해 선박 건조 일정 전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제야 박성진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양건설의 주가 폭락, 그리고 핵심 부품 업체의 공급 중단. 이 두 사건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가진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그의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당장 알아봐.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 박성진의 사무실에는 그의 분노에 찬 고함이 울려 퍼졌다. 그의 부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지훈은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운 뒤였다. 모든 공격은 해외의 유령 회사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후에 진성그룹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박성진은 자신의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이름을 떠올렸다. 자신을 이토록 정교하고 대담하게 공격할 수 있는 인물. 자신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인물. 그는 모니터에 강지훈의 사진을 띄웠다. 파리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젊은 사자의 눈빛이 화면을 뚫고 나올 듯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박성진의 눈이 증오로 가늘어졌다.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그는 비로소 실감했다. 강지훈의 1차 공격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태양그룹은 막대한 자금을 소모하며 주가를 방어해야 했고 핵심 사업은 부품 공급 중단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박성진은 혼란에 빠졌지만 이것은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지훈은 파리의 안전가옥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박성진이 파놓은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이 스크린 속 수많은 데이터와 씨름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7년 전 그녀가 알던 낭만적인 청년은 이제 없었다. 그의 자리에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냉철한 지휘관이자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적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는 맹수 같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치밀함과 결단력에 감탄하면서도 그를 이 위험한 싸움으로 끌어들인 것에 대한 미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훈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박성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의 압박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는 분명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갈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수년간 그에게 쫓기며 느꼈던 공포와 그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알고 있어. 이건 그냥 그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자금줄을 묶어두기 위한 연막일 뿐이야.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무기를 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것을 꺼내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지훈을 위해서. 그녀는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 서준이가 가장 아끼는 낡은 곰 인형을 가져왔다. 그리고는 인형의 등 뒤에 있는 작은 실밥을 조심스럽게 뜯어냈다. 인형의 손뭉치 속에서 나온 것은 손톱만 한 크기의 마이크로 SD 카드였다. 지난 7년 동안 이 인형은 항상 서준이의 잠자리 옆에 있었어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장소였죠. 그녀는 SD카드를 지훈에게 건넸다. 그 작은 칩 안에는 박성진의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겨 있었다. 뇌물장부, 불법 정치 자금 내역, 살인교사 녹취 파일까지. 그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악마의 계약서 그 자체였다. 그날 밤 지훈과 서연은 함께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고 수많은 이름과 숫자들이 얽힌 관계도를 그려나갔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오랜 유대감이 되살아났다.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데이터의 핵심을 꿰뚫는 지훈과 흩어진 정보들 속에서 패턴을 읽어내는 서연의 직관력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마치 7년 전 함께 건축 설계를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박성진의 검은 네트워크를 낱낱이 파헤쳤다.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정계, 재계, 법조계, 언론계까지 박성진의 돈과 협박에 넘어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는 거미처럼 사회 곳곳에 자신의 줄을 쳐놓고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었다. 이 모든 진실을 확인한 지훈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싸움이기도 했다. 새로운 정보를 손에 넣은 지훈의 공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으로 변했다. 그는 박성진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인물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 형식을 빌려 박성진에게 뇌물을 받은 정치인의 비리 자료를 야당 의원에게 흘렸다. 곧이어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리고 정치인은 몰락했다. 또한 그는 박성진의 비자금을 세탁해주던 스위스 은행의 계좌 정보를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에 제보했다. 은행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박성진과 연결된 수십 개의 차명 계좌가 동결되었다. 박성진의 돈줄이 마르기 시작했다.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견고한 성벽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박성진은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믿었던 정치인들은 전화를 피했고 자금 흐름은 막혔다. 마치 사방이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편집증적인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의 시작이 한서연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가 가진 원본 데이터가 강지훈의 손에 들어갔다는 생각에 이르자 그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더 이상 점잖게 놀아줄 시간이 없다. 파리에 있는 모든 놈들을 풀어. 합법, 불법 가리지 마. 이 잡듯이 뒤져서
한서연과 그 애새끼들을 찾아내 반드시 그 데이터를 회수하고 그들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려. 그의 목소리는 증오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기업가가 아닌 막다른 길에 몰린 범죄자일 뿐이었다. 같은 시간 파리의 안전가옥. 지우는 민준이와 체스를 두고 있었다. 그는 이 복잡한 전략 게임을 통해 아들의 사고방식을 알아가고 있었다. 민준이는 나이답지 않게 신중하고 대담한 수를 두었다. 아빠, 킹이 위험할 때는 다른 중요한 말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지켜야 해요. 킹이 잡히면 게임이 끝나니까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바로 그때 지훈의 보안폰이 짧게 울렸다. 보안팀장으로부터 온 긴급 보고였다. 회장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성진이 파리의 어두운 세계와 접촉했습니다. 마피아, 해결사, 뒷골목 정보원까지 도시 전체에 수배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미행이 아니라 납치나 살인도 서슴지 않을 겁니다. 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체스판 위에서의 게임은 끝났다. 이제는 목숨을 건 실제 전쟁이었다. 그는 잠든 아이들과 그 모습을 평화롭게 지켜보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킹이자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모든 것이었다. 박성진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우는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성진이 파리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고는 안전가옥의 공기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강지훈은 즉시 보안태세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켰다. 펜트하우스 주변에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경호 인력들이 추가로 배치되었고 모든 통신은 2중, 3중의 암호화 과정을 거쳤다. 아이들이 뛰노는 거실에 평화로운 풍경과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물밑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첩보전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에 숨어 있을 위험을 느끼는 듯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걱정 마. 여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야. 내가 곁에 있는 한 아무도 당신과 아이들을 해치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한편 서울의 태양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침몰하는 타이탄과도 같았다. 지훈이 심어놓은 불씨들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화재가 되어 박성진의 제국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가 비자금으로 관리하던 정치인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핵심 자금줄이었던 해외 계좌들은 모두 동결되었다. 주주들은 연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박성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영업 후 독한 위스키를 들이켰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굽실거리던 정재기의 하수인들은 이제 그를 모르는 사람 취급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보이지 않는 손, 강지훈에 대한 증오가 그의 뼛속까지 사무쳤다. 강지훈, 한서연, 그놈들과 그년 때문에.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이성을 잃은 그의 머릿속에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탈출구가 떠올랐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 그는 파리에 있는 자신의 해결사팀 리더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과 광기로 인해 섬뜩하게 갈라져 나왔다. 계획 변경이다. 여자는 필요 없어. 아이들을 잡아와.
강지훈의 아들놈들을 내 앞에 데려와 그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악마의 명령이었다.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강지훈을 협박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가장 큰 약점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그 아이들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자신의 몰락 앞에서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괴물이 되기로 선택했다. 그의 이 무모한 결정은 그의 파멸을 재촉하는 최악의 패착이 될 것이었다. 며칠 후 파리의 안전가옥. 아이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넓고 좋은 집이라도 며칠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는 감옥과도 같았다. 서연은 안쓰러운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잠깐이라도 근처 공원에서 바람이라도 쐬게 해줄 수는 없을까요? 지훈은 즉시 반대했다. 너무 위험한 발상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서연의 간절한 눈빛과 창문에 붙어 바깥 세상을 동경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도 흔들렸다. 그는 며칠간 박성진의 움직임이 잠잠하다는 보고를 받은 터라 짧은 시간이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그의 냉철한 판단력이 부성애 앞에서 잠시 무뎌진 순간이었다. 그는 파리에서 가장 사적이고 통제가 용이한 작은 공원을 물색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호팀 전체를 동원하여 공원 주변에 삼엄한 경계망을 폈다. 저격수가 숨을 만한 모든 고층 건물을 통제했고 공원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차단했다.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성진이 고용한 자들은 평범한 해결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쟁터를 누비던 용병 출신들이었다. 가족이 공원에 도착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밟는 잔디 위를 신나게 뛰어다녔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훈과 서연의 얼굴에도 잠시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었다. 바로 그 순간 공원 반대편 도로에서 요란한 굉음과 함께 차량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호팀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쏠렸다. 그것은 교묘하게 계획된 미끼였다. 경호팀의 주의가 분산된 찰나 공원의 다른 쪽에서 검은 밴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왔다. 동시에 공원 곳곳에 평범한 행인처럼 위장하고 있던 괴한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에는 연막탄과 섬광탄이 들려 있었다. 순식간에 공원은 자욱한 연기와 귀를 찢는 폭음,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서연아, 아이들 데리고 차로 가. 그는 소리치며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괴한들을 막아섰다. 괴한들의 목표는 오직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지훈을 죽이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를 지나쳐 아이들에게 접근하려 했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의 잘 단련된 몸은 무기가 되어 적들을 쓰러뜨렸지만 적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한 괴한이 지훈의 방어를 뚫고 서연과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지훈은 그를 막기 위해 몸을 날렸고 그 순간 다른 괴한이 휘두른 둔기에 옆구리를 강타당했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는 절대로 쓰러질 수 없었다. 그의 등 뒤에는 그의 세상 전부가 있었다. 서연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근처에 있던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맹렬하게 저항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맹렬한 분노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경호팀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합류하면서 전세는 점차 역전되기 시작했다. 결국 괴한들은 아이들을 납치하는데 실패하고 후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지울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후퇴하던 차량이 지훈의 경호팀이 쏜 총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채 타고 있던 괴한 한 명이 현장에서 생포된 것이다. 박성진의 최후의 발악은 그의 목을 겨눌 가장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실패로 끝났다. 아수라장이 정리된 공원.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서연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었다. 지훈은 고통스러운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차갑고 무섭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었다. 박성진은 용서받지 못할 선을 넘었다. 그리고 이제 지훈은 그에게 자비 없는 심판을 내릴 것이다. 공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습격의 여파는 안전가옥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아이들은 심하게 놀라 서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서연은 핏기 없는 얼굴로 아이들을 다독이며 강지훈의 상처를 치료했다. 의사는 지훈의 옆구리,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진단했지만 그는 조금도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다. 그의 육체적 고통은 그의 영혼을 불태우는 거대한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박성진을 향한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복수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더 이상의 체스 게임은 없었다. 그는 이제 박성진의 왕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체스판 자체를 산산조각 내버릴 생각이었다. 그에게 자비란 단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생포된 용병의 입에서 나왔다. 지훈의 보안팀은 평범한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전직 특수부대와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구성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들만의 안전한 장소로 옮겨진 용병은 자신의 목숨과 남은 여생을 맞바꿀 기회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는 박성진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중간 책임자와의 모든 통화, 녹음 파일과 이메일을 넘겼다. 그것은 박성진이 아이들의 납치를 지시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한서연이 7년간 목숨 걸고 지켜온 과거의 범죄 증거, 진성그룹의 정보팀이 수집한 현재의 불법 행위 증거, 그리고 아이들 납치 미수라는 현재 진행형의 흉악 범죄 증거까지. 지훈은 박성진을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킬 새 자루의 칼을 모두 손에 쥔 것이다. 지훈은 서울의 김 비서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법무팀은 내가 보내는 증거들을 가지고 대검찰청 특수부로 직행해. 지방검찰이나 경찰은 안 돼. 박성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야 한다. 언론팀은 내가 지정하는 해외 통신사와 국내 독립 언론사에 동시에 모든 자료를 터뜨려. 박성진이 손쓸 틈도 없이 전 세계가 그의 범죄를 알게 만들어. 마지막으로 그는 자금 운용팀에 지시했다. 태양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해 우리가 가진 모든 자금과 정보를 이용해. 목표는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의 패닉 상태를 만드는 거다. 박성진이 감옥에 가더라도 그의 제국은 단 하나의 벽돌도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지훈의 선전포고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가장 압도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뉴욕, 런던, 홍콩에서 시작된 뉴스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한국의 모든 언론을 덮쳤다. 태양그룹 박성진 회장, 아동 납치 및 살인교사 혐의, 수조 원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결정적 증거 발견.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고
기사 내용은 상세하고 구체적이었다. 한서연이 제공한 뇌물장부의 일부와 용병의 자백 영상, 그리고 박성진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함께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거래가 정지될 정도로 폭락했다. 박성진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은 서둘러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의 성은 한나절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의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들은 강지훈 측이 제공한 방대한 양의 증거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했다. 검찰총장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박성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는 정의의 칼날이 그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태양그룹 본사. 박성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텔레비전과 컴퓨터,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까지 모든 화면에서 자신의 범죄를 고발하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어제의 동지들은 오늘 그의 가장 잔혹한 방관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성진 씨, 아동 납치 교사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박성진은 허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이건 강지훈의 음모야. 그놈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양팔을 붙잡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인은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왕국에서 끌려나갔다. 그의 시대는 완벽하게 끝났다. 파리의 안전가옥. 지훈과 서연, 그리고 아이들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박성진이 체포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화면 속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엄마와 아빠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환호도 축배도 없었다. 오직 깊고 안온한 침묵만이 그들을 감쌌다. 지훈은 아이들을 번갈아 끌어안았다. 이제 그의 아이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다. 평범한 아이들처럼 햇살 아래에서 마음껏 웃고 뛰어놀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옆에 앉은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손은 마침내 굳건하게 맞잡혔다.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함께 이겨낸 전우이자 다시 시작될 연인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지훈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7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하고 가벼웠다. 김비서,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부탁해. 전용기 말고 일반 항공편으로 내 자리. 전쟁은 끝났다.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한 가족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강지훈은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서연이, 그리고 그들 사이의 좌석에는 민준이와 서준이가 창밖의 신기한 풍경에 얼굴을 붙인 채 제잘거리고 있었다. 7년 만의 귀향이었다.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그녀와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들과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은 그가 함께하는 첫 번째 여정이었다.
이 비행은 더 이상 도피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의 항해였다.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소리는 비즈니스 클래스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의 승객들은 사랑스러운 쌍둥이와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부부의 모습에 옅은 미소를 보냈다. 지우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한국에 도착하자 그들은 예상대로 엄청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공항은 그들의 모습을 담으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하지만 지우는 예전처럼 날카롭게 그들을 막아서지 않았다. 그는 겁을 먹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서연의 어깨를 감싼 채 준비된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조용히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며칠 후 강지우는 진성그룹을 통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단 한 번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박성진 사건의 개요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모든 공을 한서연에게 돌렸다. 그는 그녀를 거대한 비리에 맞서 진실을 지켜낸 용감한 내부 고발자로 칭하며 그녀와 아이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줄 것을 대한민국 사회에 정중히 요청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여론은 그들 가족을 응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성진에 대한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몇 달간 이어졌다. 그가 저지른 범죄의 목록은 끝이 없었고 증거는 차고 넘쳤다.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의 제국이었던 태양그룹은 공중분해되었고 그를 따르던 하수인들 역시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반드시 실현되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세상이 다시 평온을 되찾았을 때 지훈의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차갑고 거대한 저택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 땅을 사서 서연에게 직접 집을 설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7년 전 그들이 옥탑방에서 함께 꿈꾸었던 바로 그 집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재능과 사랑을 쏟아부어 집을 설계했다. 집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높은 천장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정원을 가졌다. 그리고 나란히 붙어있는 두 사람의 서재도 있었다. 집이 완성되고 그곳으로 이사하던 날, 네 사람은 비로소 완벽한 그들의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은 안식처였다. 강지훈은 변했다. 그는 여전히 진성그룹을 이끄는 유능한 회장이었지만 더 이상 일에만 매몰되어 살지 않았다. 그는 매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주말에는 정원에서 함께 공을 차며 시간을 보냈다. 서툰 솜씨로 아이들의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었고 민준이와는 체스를, 서준이와는 로봇 조립을 하며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자리를 채워나갔다. 그의 변화는 서연과의 관계에도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와 오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서로를 치유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거실에서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에 작은 반지를 끼워주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반지였다. 내오무 늦었지만 7년 전 내가 했어야 했던 약속, 지금 하려고 해. 나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평생 함께 해주겠어. 나의 아내로, 민준이와 서준이의 엄마로. 그의 청혼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불꽃 같은 열정이 아니라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오며 더욱 단단해진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오후 네 가족은 거실 벽난로 앞에 모여 있었다. 민준이는 아빠를 닮아 체스에 재능을 보였고 서준이는 엄마를 닮아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지우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서연은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며 세상의 모든 상처를 덮어주고 있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서연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우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 행복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불안이나 그늘이 없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자신이 지켜야 할 행복을 찾은 것이다. 인천공항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운명적인 순간. 저 아이들은 설마 나와 그녀의 아이들인가? 라는 의문은 이제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해답이 되어 그의 곁에 있었다. 강지훈, 한서연, 그리고 강민준, 강서준. 네 사람은 그렇게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그들만의 역사를 새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